안녕하세요. 타라입니다. 인간 이재명,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공장 생활을 했던 이재명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물론 그 아이도 어린 시절에 집을 나와서 힘들게 살면서 밤새 일을 하고 임금 착취를 당했겠죠. 네. 그래서 임금 착취를 당하고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손에 쥐어지는 그 작은 돈을 새벽에 노숙하고 있는 어르신을 보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면서 라면 사드시고 목욕하시라고 이렇게 전했었다는 이야기를 했던 한 아이는 불행하게도 자살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상담을 하면서 눈빛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눈빛으로 바뀌었다는 게 참 감사한 그런 아이였었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유독 그 아이가 생각이 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임금 착취당하지 않고 건강한 노동 현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린아이들이 노동 현장에 나가지 않고 배움과 자기 개발의 시간이 경제적인 여유와 상관없이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바람으로 소년 노동을 했던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무가루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다. 고속으로 돌아가는 온통 연마기에 장착된 그라인더 날에 닿으면 고무뿐만 아니라 쇳조각도 여지없이 날아갔다. 강도가 낮은 원형 평사포와 주름이 잡힌 해바라기 사포에도 손가락이 닿으면 살과 손톱이 그대로 뜯겨나갔다. 그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전동 연마기로 고무기판을 매끈하고 깔끔하게 갈아내야 했다. 고무판과 함께 손가락을 갈아버리기 일쑤였다. 손가락 피부와 손톱 일부가 고무판과 함께 갈려나가는 것은 연마반에서 예사였다. 이재명도 2달이 지나지 않아 손가락의 지문이 모두 지워졌다. 그래도 동마고무에서는 잔업을 하면 라면 하나를 줬다. 그냥 생라면 한 봉지였다. 야근은 밤 10시까지고 철야는 새벽 2시까지였다. 그와 비슷한 또래의 소년공들은 저녁으로 생라면 하나를 주는 사장에게 고마워하며 생라면에 수프를 뿌려서 아작아작 맛있게 씹어 먹었다. 하지만 라면이 아까워 으깨 먹지 못하고 집으로 가져가는 소년공들도 덜어 있었다. 이재명도 거기에 속했다. 이재명은 집에 가서 동생들과 함께 끓여 먹으려고 참았다. 제문과 제옥은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라면 하나로 나눠 먹으려면 물을 잔뜩 부어야 했다. 그것이 13살 난 형으로서 오빠로서 할 수 있는 그의 최선이었다. 그는 고픈 배를 수돗물로 채우고 새벽 2시에 일이 끝나면 공장 구석에 종이 박스를 깔고 찌그러져 잠을 잤다. 깔고 누울 박스가 없으면 제품더미 사이에 기대앉아 고무 냄새를 맡으며 잠이 들었다. 4시에 통금이 해제되어야 집에 갈 수 있었다.
소년공들은 야근과 철야를 좋아했다. 이재명도 그랬다. 집에 들고 갈 라면 한 봉지가 생기는 데다 일당도 더 주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이 휴일일 때는 철야가 끝나도 자지 않고 공장 친구들과 장난치고 노래를 부르며 놀기도 했다. 공장에는 이재명보다 더 어린 소년공도 있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강원도에서 올라온 녀석은 노래를 잘 불렀다. 녀석은 하남석에 밤에 떠난 여인을 이재명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재명이 처음 배운 유행가였다. 하얀 손을 흔들며 입가에는 미소 짓지만 그렇게 공장에 적응해 가던 그는 고무기판과 함께 손가락이 떡이 되는 사고를 당했다. 연마기가 지문을 지울 만큼 살을 뜯어가는 정도가 아니었다. 피와 살과 새까만 고무가루가 뒤범벅이 되었다. 다행히 뼈는 무사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의사는 그의 살과 고무를 분리해내지 못한 채 봉합했다. 사장은 그의 뒤통수를 후려치며 야단쳤다. 조심했어야지. 그 기계가 얼마나 비싼 줄이나 알아? 그는 일당 400원을 받기에 깁스를 한 채 다시 출근했다. 치료 기간에는 일하지 않아도 급여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는 걸 그에게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400원을 받기에 깁스한 왼손을 어깨에 매달고 공장에 나가 오른손으로 다른 사람의 작업을 보조했다. 어머니는 깁스를 푼 다음에 다시 나가라고 했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가 한번 고집을 피우면 누구도 꺾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어머니는 아침마다 그의 손을 잡고 공장 문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를 바래다 준 어머니는 시장통으로 가서 밤 10시까지 공중 화장실을 지켰다. 그가 철야를 하는 날이면 어머니는 새벽 4시에 그를 데리러 공장으로 왔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 손가락에 새살이 돋아났지만 빼내지 못한 검푸른 고무가루는 영원히 신체의 일부로 남았다. 어머니는 공장에서 나온 그의 손바닥을 제일 먼저 확인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손바닥과 손톱 어딘가는 긁히거나 깎이고 마는 것이 맨손으로 하는 연마 작업이었다. 장갑을 끼면 손이 둔해져서 기판을 깔끔하게 갈아낼 수 없었다. 제대로 된 공장이라더니 이러다가는 손이 남아나질 않겠다. 어머니는 이 일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했지만 이재명은 물러서지 않고 날마다 공장에 출근했다. 그마저 맥없이 물러서서는 언제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노연할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가 종일 화장실을 지키며 소변 10원, 대변 20원을 받고 화장실 청소를 하게 만든 아버지가 못한다면 그가 할 작정이었다. 어머니를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다. 종일 화장실을 지키며 일을 하던 한 어머니가 있었다. 한 손에 붕대를 감은 채 밤 10시가 넘어서야 공장에서 퇴근하던 13살 난 아들이 있었다. 그들이 나란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은 지금도 단대 사거리에서 상대원동으로 이어져 있다. 45년 전 그 길 위에 두 사람이 남겨둔 발자국에는 무엇으로도 지우지 못할 가난의 상감,
함께 누구도 넘보지 못할 연민과 사랑이 스며 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있었죠. 네. 형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됐던,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어머니를 향한 이재명 후보의 사랑과 연민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인간 이재명, 그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참 다행이고 행복합니다.